우리나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은 원화의 강세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국내와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수백조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50% 이상의 포트폴리오가 지금 해외로 나가 있고 북미의 포트폴리오가 가장 높습니다. 근데 북미가 대부분이 미국인 거죠. 거기에 있는 그 500조 그 이상이 되는 그 주식을 다 팔고 그것만 우리나라로 가져오면은 엄청난 강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네, 저는 인도네시아 NH 코린도 증권에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 초까지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인도네시아 경제인들을 인터뷰하는 아세안 패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미국 시장에 대한 컨텐츠들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을 했던 이유는 글로벌 경제가 결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그 미국이라는 시장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려고 하니까 좀 더 깊게 해석한 자료를 깊게 판 컨텐츠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그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미국 주식 컨텐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가 요즘 이제 미국 증시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증시는 버블이 끼어왔습니다. 닷컴 버블 때나 금융위기 때나 항상 그 버블이 끼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버블을 측정하는 그 기준이 기업이 남기는 이익 대비 시가총액의 합계가 몇 배인가,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PER이고, 그 PER을 항상 그 버블의 기준으로 주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미국 S&P 500의 PER을 보면 2000년도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한 약 30배를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PBR,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의 순자산가치의 합계 대비 전체 시가총액이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지금 벌써 5배가 되어 있고, 이게 2000년도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한 수준의 기준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블의 기준을 판단하는 이 PER과 PBR을 봤을 때 지금 S&P 500에는 버블이 끼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증시에만 버블이 끼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미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유동성이 풀리면서 모든 자산에 버블이 엄청나게 끼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주택시장도 미국인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평균 소득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소득의 증가세보다 자산 가치의 증가세가 더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자산의 가치는 미국의 평균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미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구매하는 주택 가격의 평균 가격의 괴리가, 그 멀티플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인들의 평균 소득으로는 평균 주택의 가격조차 내기 힘들어질 정도의 배수가 붙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만큼 본인의 순자산이 아니라 남의 자금을 가져와서 대출을 빌려서 더 비싼 집을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런 버블이 문제가 터지는 시점은 이 부채로 나가는 비용, 즉 이자가, 은행에 내야 되는 이자가, 부채에 대한 이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이 리스크가 극대화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지금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과거부터 고금리 장기화로 가는 시점, 닷컴 버블 그 시점이라든지 2007, 8년도라든지 이때를 보면은 거의 5%에 달하는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게 지금도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가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대출의 연체율이 치솟기 시작을 하고, 왜냐면 대출로 나가 있는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연체율도 늘어나고 연체를 미루다 못해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은행이 결국은 이 대출에 대한 손실 처리를 하고 대손상각을 하는 대손상각률도 치솟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 버블의 붕괴 시그널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증시의 경우에는 끝없이 오를 것 같아 보이지만 항상 그 버블은 꺼져 왔습니다. 미국 증시의 불안을 나타내는 신호들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미국 S&P 500의 PER이 2000년도 닷컴 버블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그게 첫 번째고, 사실 S&P 500만 볼 게 아니라 그 양자라든지 그런 테마 기업들의
멀티플이 또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새로운 트렌드로 지금 떠오르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기업들을 보면 리게팅 컴퓨터나 아이온큐 다른 기업들을 보면은 이익은 없고 보통 이익이 마이너스가 크게 나고 있고 매출은 뭐 100억에서 300억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시가총액은 뭐 4조, 뭐 6조, 10조 뭐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매출 대비 기업의 가치만 보더라도 200에서 400배까지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매출 대비 기업의 시가총액이 200에서 400배까지 나온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기업이 이익을 크게 남겨내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익의 성장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게 앞으로 미래가 될 거라는 테마적인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버블이 터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없이 올라가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만 있는 경우에는 어느 순간 이거를 더 이상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미국의 대형주들 M7이나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그런 기업들이 계속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업들은 이익이 크게 받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익의 50에서 70% 또는 위기 상황이었을 때 뭐 90%까지 늘려서 그 이익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증시가 밀려도 이걸 받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주가 방어라는 게 일어나는데 아이온큐나 리게팅 컴퓨터 이렇게 이익이 없는 기업들 그리고 매출 대비 멀티플이 뭐 200배, 300배까지 올라간 이런 버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밀리기 시작하거나 시장에 어떤 트리거가 발생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매도를 M7 같은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으로 회사가 남기는 이익으로 이걸 바치는데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근데 이런 양자 기업들 끝없이 올라가는 이익이 없는 이런 본질 없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끝없는 추락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도 나도 빠르게 던지기 시작을 하니까 주가가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빠르게 폭락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미국 증시가 붕괴된다면 하락폭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사실 이거는 제가 감히 시장을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 때 당시에 주가 하락률을 보면은 한 50% 정도 이렇게 밀리더라 고점 대비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고 조정 기간은 한 1년에서 2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버블이 꺼지기 시작을 한다면 그 정도의 조정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양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가 방어 자체가 불가능한 테마성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뭐 70에서 뭐 80, 90%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과 같이 버블이 잔뜩 낀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서 어느 정도의 원금 회수를 해두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 미국 증시가 붕괴된다면 그 트리거는 무엇이 될까요? 어느 순간 이 버블의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게 분명히 생길 거라는 거죠. 근데 그 트리거는 크게 한 3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본의 엔캐리 자금이 청산되어서 돌아가는 거. 지금 이제 일본 인플레이션이 일본 중앙은행이 타겟하는 그 목표 인플레를 초과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엔화의 약세 수준이 엔달러 환율을 보면은 2024년도 7월 말 그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약세가 되어 있거든요. 물가 수준도 그렇고.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이 물가의 가파른 상승과 엔화의 가파른 약세로 인해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서 시장이 크게 밀렸는데 그러한 시나리오가 1월 말쯤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을 할 때 똑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리기 시작을 하면은 엔캐리 청산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때 시장이 한번 크게 밀려나갈 가능성도 있다. 그게 하나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잠재적인 트리거는 장기채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라고 봐요. 지금은 사실 기준금리와 괴리가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기준금리는 인하가 되고 있는데 장기채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보편적 기본관세라든지 이런 걸 도입했을 때 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게 물가 상승을 유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장기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움직임 자체가 지금 연준
연준의 기조와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연준은 어쨌든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물가 수준도 지금 적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반대로 실업률이 지금 계속 치솟고 있고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실업률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특히 9월, 10월, 11월에 인하를 계속 했는데도 실업률은 9월, 10월, 11월에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업률이 그 미국의 고용 데이터를 보면은 전체 고용 인원이 대부분이 그 비농업 사이드예요. 농업 사이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무시하셔도 되고요. 비농업 사이드인데 그 비농업 사이드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게 민간 사이드, 그리고 나서 정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23년 11월부터 2024년도 11월까지 1년간의 데이터를, 미국 고용 데이터를 쪼개서 보니까 정부가 고용을 늘렸고 한 40만 명 가까이 늘렸고 민간이 110만 명 가까이 줄였어요. 이 1년 동안. 지금 실업률이 치솟고 있다는 거는 민간 사이드에서 엄청나게 그 사람들을 해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기업이 파산해서 해고한 걸 수도 있고, 기업이 이익이 떨어지니까 이익의 효율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익을 더 높여나가기 위해서 사람을 자르는 걸 수도 있고,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경기가 좋아지는데 사람을 이렇게 많이 자를까요? 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도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경기가 좋다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미국 정부가 이 1년 동안 고용을 40만 명을 늘리지 않았다면 실업률은 더 컸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연준은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다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실업률을 다시 안정화시켜야 되는 단계인데, 이게 멈추지 않고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장기채 금리는 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기존금리는 인하가 되고 있는데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다. 물론 이제 경기가 정말 좋아가지고 뭐 물가가 오르고 막 금리가 올라가면서 장기채 금리가 올라간다면 이건 정상적이기 때문에 연준이나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겠지만, 지금과 같이 시장은 안 좋아지고 있고 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장기채 금리가 오른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연준이나 정부가 개입해서 다시 금리를 조정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고, 20년물 기준으로 1%의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장기채 가격은 20%가 상승하고, 그렇게 되면은 짧은 기간 동안 S&P 연간 증시 성장률과 맞먹는 수준의 그 수익을 장기채 가격 상승에서 기대할 수 있다. 그게 버블이 낀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장기채 수요 전환으로 넘어가면서 증시의 버블이 꺼지는 그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게 제가 보는 두 번째 트리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트리거는 미국 시장에 엄청난 대출이 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지만 엄청난 대출도 나가 있거든요. 대출 성장률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대출에 지금 뭐 소비자 대출, 뭐 신용카드 대출, 뭐 상업용 부동산 대출 다 보면은 대출의 연체율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대손 상각률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를 봤을 때 이 연체 데이터가 4분기까지의 연체 데이터가 내년도 한 2월 정도에 발표가 되거든요. 2월 중순 정도에. 그러면 그때 생각보다 높은 대출 연체율과 대손 상각률로 인해서 대출 사이드의 리스크가 가중화되고, 이게 이슈화되면은 새로운 불안 심리를 부추겨서 시장이 밀려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천연가스가 또 갑자기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데, 그러면 그게 또 물가 상승 압력을 또 부추길 수가 있고, 지금과 같이 실업률도 늘어나는데 갑자기 에너지 가격까지 오른다? 그러면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고, 그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많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증시는 끝모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게 버블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사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화를 매수를 해놨어요. 엔화를 매수를 해놓은 이유는, 첫 번째는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올려나갈 때 일본은 저금리를 계속 유지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이 다 금리를 같이 올려나갔잖아요. 근데 일본만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엔화가 초약세로 전환이 됐고 달러는 초강세가 됐었던 그 기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다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을 하는 트렌드가 되었고, 다른 뭐 선진국들이나 우리나라 다른 국가들을 보면 다 금리를 인하하는 트렌드예요. 일본은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는 트렌드로 가고 있다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의 약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앞으로 금리 인상하는 사이드가 있고 금리 인하하는 사이드가 있다면 이거를 이제 전환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엔화의 포지션을 지금 많이 늘려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달러의 가치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미 지금 원화 포지션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달러를 사는 건 상대적으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원화 대비 가격이 싼 엔화 포지션을 늘려가는 게 더 좋은 옵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에셋을 엔화 포지션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좀 공격적인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일부를 안정적인 자산에 이렇게 얼로케이션을 하는 게 배치를 하는 게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거죠. 최근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요?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은 원화의 강세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국내와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수백조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50% 이상의 포트폴리오가 지금 해외로 나가 있고 해외 중에서도 북미의 포트폴리오가 가장 높습니다. 근데 북미가 대부분이 미국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있는 그 500조 정도 그 이상이 되는 그 주식을 다 팔고 그것만 우리나라로 가져오면은 원화는 초강세가 될 겁니다. 초강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강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원화의 강세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않는 것일까? 왜 원화를 계속 더 약세로 유지하는 것일까? 저는 이게 지금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수출 경쟁력을 더 갖춰나가기 위한 우리나라의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나라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도 좋고 기술력도 좋아서 시장의 점유율을 늘려나가기 좋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기술력을 높여오고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위안화의 약세까지 되다 보니까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뺏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잘 먹고 잘 살던 그런 산업들이 하나둘씩 지금 무너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케미칼도 그렇고 지금 철강 사이드, 반도체도 점점 위협을 받고 있는 거고 자동차도 앞으로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유일하게 포지션을 해줄 수 있는 거는 기술적인 거는 기업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사실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수출 경쟁력을 늘리도록 원화의 약세를 계속 더 유도해 줄 수 있는 것밖에 없다. 근데 원화가 너무 약세가 되면 또 물가가 치솟기 때문에 적정한 원화의 가치를 유지해 나가면서 수출 기업들의 경쟁 우위를 조금씩 더 높여주기 위한 액션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더해 나가는 이슈가 생겼고 외신들로 하여금 또는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심지어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 투자를 늘리고 그러면 원화가 자꾸 이제 해외로 나가니까 원화의 약세가 더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포지션은 사면 초과의 포지션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시장이 더 악화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비상계엄 이후로 지금 소비자들의 심리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꺾였더라고요. 소비 데이터가 좋지 않게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사실 자영업자 비중이 거의 한 500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런 우리나라의 포지션에서 상당히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원화 가치 붕괴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사실 2007, 8년도 당시가 최악의 시나리오의 예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면 우리나라 원래 이제 금융위기라는 이제 대외적인 악재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도 달러 대비 거의 50% 가까이 약세가 됐었고 증시도 한 50%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손실이 컸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만약에 갑자기 글로벌 신용평가사에서 물론 지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신용평가를 강등할 이유는 없다 이런 코멘트들을 했었지만 글로벌 신용평가사에서 만약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소비 심리가 계속 위축되면서 소비 데이터가 점점 악화되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신용등급의 강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가중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원화가
끝모르게 더 약세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정부도 선택을 하겠죠. 국민연금 다 팔고 들어와 라고 한다라든지. 물론 이건 정말 실현되면 안 되는 옵션 중에 하나이지만, 왜냐면 국민들의 미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가 그러면 외환보유고 안에서 이 환율을 컨트롤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외환보유고만 보더라도 장단기 외채 규모가 외환보유고보다 훨씬 커져 있는 상태이고, 외환보유고의 한 30% 정도에 되는 규모가 지금 단기 외차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원화의 가치가 약세가 되는데, 지금의 원화 약세 추세에서 갑자기 가파른 원화 약세가 되고 원화 가치의 붕괴 시나리오가 전개가 된다면, 그때는 우리나라의 물가도 치솟을 것이고, 그러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도 더 악화가 될 것이고, 근데 그런 상황이 비상계엄 이후에 현재의 불확실성이 가득한 정치적 상황까지 맞물리게 되면은 상당히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언제쯤 환율이 다시 정상화가 될까요? 과거와 동일한 상황이 되면 다시 원화의 가치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럼 그게 언제냐라고 봤을 때, 미국의 금리가 금리 인상 직전 수준 또는 안정화되는 수준까지 내려갔을 때가 원화의 가치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럼 미국은 언제 그 금리를 과거 수준까지 다시 낮출 것이냐를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이라든지 대외적인 그 변수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트럼프는 결국은 보편적 기본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세수를 늘리겠다라고 했지만, 그 세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은 법인세 인하, 그리고 법인들이 잘 살게 만들겠다, 법인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주로 이야기를 했던 게 제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수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이제 수출하는 국가가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제조업이 일자리 창출을 단일 사업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제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일자리 창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미국 전체 세수의 30% 정도가 뭐 급여세라든지 이런 근로자들이 지불하는 세금인데, 그 세금 사이드를, 세수 사이드를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은 결국은 이러한 구조를 위해서 제조업들이나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들을 계속 유도하게 될 것이고, 그러려면은 제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조업들이 많이 오게끔 만들려면은 보편적 관세는 미국에 팔 때 10% 플러스가 된다, 이런 개념이라면 미국에만 팔지 말고 미국에서 또 수출까지 해라 라는 옵션까지 더해 가려면은 결국은 달러의 가치가 약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달러가 약세가 되고 다른 통화들이 상대적인 강세로 전환이 돼야지 미국 기업들을, 미국 제조업들이 수출 경쟁력이라는 게 생겨서 수출하는 국가가 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2024년도 4월 달 정도에 내가 대통령으로 재집권을 하게 되면은 일본의 엔화 강세를 유도하겠다,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사실 일본이나 중국, 미국의 주요 무역국들을 보면은 전부 다 통화의 약세를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통화를 약세하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다가 제조업 투자가 많이 일어나지 미국으로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일본이나 중국에다 제조 공장 지어서 그걸로 엔화나 위안화가 싸니까 그걸로 더 경쟁력을 갖춰서 더 많은 수출을 미국에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의 의견이고, 그래서 트럼프가 달러의 가치 약세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드리자면, 트럼프가 바라는 아름다운 그림은 달러의 약세,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을 통한 미국 우선적인 무역 정책을 펼치면서 동시에 많은 제조업들을 불러일으켜서 미국으로,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세수 사이드, 급여세 사이드의 세수를 늘리고, 또 이 사람들이 소비 지출을 하면서 소비 환경도 더 개선시켜주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의 환율이 정상화되는 그 시점은 트럼프 2기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얼마나 빠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실현하는지, 그리고 이대로 실현을 하는지 아니면은 다른 방향으로 그 시나리오가 전개될지에 따라서 그 원화가 정상화되는 시점이 달라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